제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누라고? 운전기사 주제에 네가 통역을 한다고? 네가 정말 통역을 해낸다면 내가 바로 연봉을 지금의 10배로 올려주지. 설마 운전기사가 아랍어를 알아들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겠지요. 그들은 늘 그렇게 믿었습니다. 운전기사는 핸들만 잡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그날 뒷좌석에서 흘러나온 한 문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운전기사는 말하지 마세요. 강명준 회장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부탁도 아니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세상은 원래 그렇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운전기사는 조용해야 하고 조용한 사람은 배경이 되는 게 당연하다는 전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룸미러로 회장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장면도 이제는 익숙해요. 벌써 3년째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표정을 보고 있으니까요. 제 이름은 서윤호입니다. 태성글로벌 회장 전속 운전기사예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가 넘어 퇴근하는 생활을 군 전역 이후부터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지 않아요. 왜 제가 이 자리에 있는지 말입니다. 그저 운전기사니까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하지만 사실 저는 처음부터 핸들을 잡고 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에서는 국제통상학을 전공했습니다. 무역구조와 환율, 해외 계약 조건을 배웠어요. 영어를 시작으로 중국어와 일본어를 공부했고 졸업할 즈음에는 해외 영업이나 인프라 프로젝트 쪽으로 나가보겠다는 계획도 세웠어요. 그런데 인생이 계획대로만 흘러가 주지는 않더군요. 군 전역을 앞두고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비가 한꺼번에 밀려왔고 집안 형편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당장 월급이 나오는 일이 필요했어요. 전공을 살릴 여유도 꿈을 고를 시간도 없었어요. 그때 지인이 말했어요. 대기업 회장 전속 운전기사 자리 하나 비었어. 조건은 힘들지만 월급은 확실해.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고민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서류 가방 대신 핸들을 잡게 됐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강남 사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회장은 중동 파트너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아보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는 듣지 않는 존재라고 모두가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 대화를 한 문장도 빠짐없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번 중동 쪽 일정은 조건을 조금 더 밀어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회장의 말에 상대방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저는 바로 느꼈습니다. 아랍어에서는 그 정도의 침묵이 경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핸들 위에 올린 손에 조용히 힘을 줬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표현은 상대의 체면을 건드릴 수 있다고요. 이 지역에서는 조건보다 관계가 먼저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저는 운전기사입니다. 말하지 않는 게 제 일이니까요. 차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문을 열며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중동 쪽 투자자들 온다고 했어요. 통역 준비는 잘 되고 있겠지요? 그 말에 비서실 쪽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한세린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아랍어 통역사분이 갑자기 현지 일정이 꼬여서 오늘 미팅에 참석을 못하신대요. 그 순간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2시간 후 미팅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앞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에너지와 인프라 계약 수백억이 오가는 자리입니다. 대체 인력을 구할 시간은 없어요.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설마 여기서 아랍어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건 아니겠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은 시선을 피했고 비서실장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 틈에서 저는 늘 그렇듯 한 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어요. 하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괜한 사람 되는 건 싫었어요. 그런데도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꺼번에 저에게 쏠렸어요. 운전기사 유니폼을 입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회장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을 이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숨이 막히고 입이 바짝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꺼낸 말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아랍어 통역.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 누군가 피식 웃는 소리가 났어요. 운전기사가 통역을 한다고요? 회장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닌데.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테스트라도 해보셔도 됩니다.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어요. 나조차 놀랄 만큼이요. 회장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핸들을 잡던 손, 낡은 구두, 이름표도 없는 유니폼.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아. 만약 내가 진짜로 해낸다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치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떠올린 듯 덧붙였습니다.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지. 연봉은 지금의 10배. 회의실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연민 어린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회라기보다 실패하면 다시는 고개 들 수 없는 도박이라는 걸요. 하지만 나는 이미 너무 오래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날 나는 여전히 운전기사였지만 처음으로 핸들이 아닌 내 인생의 방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는 눈빛을 합니다. 운전기사가 왜 아랍어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직접 묻지는 않지만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저도 가끔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아랍어를 처음 들은 건 군 복무 시절이었습니다. 22살이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던 때였어요. 저는 해외 파병 부대 지원 인원으로 중동 지역에 나가게 됐습니다. 전투병은 아니었고 현지 협력과 물자, 조율을 보조하는 역할이었어요. 통역병이 따로 있었지만 현장은 늘 통역이 부족했어요. 처음 중동 땅을 밟았을 때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말이 아니었습니다. 총소리도 아니었고 위험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잠깐의 멈춤, 눈길 하나, 손짓 하나에 의미를 담았어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아무 말이 없으니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게 가장 큰 오해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파병 초기 어느 날이었어요. 현지 업체와 연료 공급 관련 협의를 하던 자리였습니다. 통역병이 중간에서 말을 옮겼고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 연료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현장은 긴장 상태가 됐고 상부에서는 이유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지 통역병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까 그 침묵은 동의가 아니에요. 불쾌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들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대신 관계를 끊겠다는 신호를 침묵으로 보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언어는 단어가 아니라 맥락이라는 걸요. 그때부터 저는 말을 외우기보다 듣는 법을 먼저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알아버 인사말부터였습니다. 뜻보다 소리와 리듬을 익히는데 집중했어요. 어디에서 멈추는지, 어떤 말 뒤에 침묵이 오는지를 보려고 했습니다. 밤마다 숙소 침대 옆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그날 들은 말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뜻은 몰라도 상황은 기억할 수 있었거든요. 이 말 다음에는 상대가 항상 멈춘다. 이 표현을 쓰면 눈을 피한다. 어느 날은 현지 보급 담당자가 아랍어로 짧게 말했어요. 뜻은 몰랐지만 톤이 달랐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느꼈어요. 잠시 후 정말로 일정이 바뀌었고 부대는 계획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통역병이 제 노트를 보며 물었어요. 윤호 씨, 아랍어 배워서 뭐 하려고 그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딱히 목적은 없었거든요. 그저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르는 게 가장 위험했으니까요. 파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점점 단순한 회화를 이해하게 됐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인지 망설임인지 분노인지 정도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쓸모가 있을까요? 그땐 몰랐습니다. 제대하고 돌아왔을 때 아랍어는 이력서에 쓸 수 없는 능력이었습니다. 자격증도 없고 점수로 증명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쓸데없는 특기 취급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랍어를 마음속 깊이 넣어두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함께요. 그리고 운전기사가 됐습니다. 핸들을 잡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다시 침묵을 배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군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들었고 회사에서는 존재를 숨기기 위해 듣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언어들이 다시 필요해질 거라는 걸요. 말은 사라져도 의미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항상 조용한 사람 옆에서 가장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멀어졌어요. 회장은 앞서 걸었고 임원들은 한 박자 늦게 뒤따랐습니다. 저는 가장 뒤에 섰어요. 항상 그 자리가 제 위치였으니까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제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아무도 제가 해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비서실 앞에 도착하자 한세린 실장이 회장을 붙잡고 낮게 말했어요. 의도적으로 제가 들리지 않게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지금이라도 외부 통역을 다시 알아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회장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시간은 없어요. 그 말 속에는 신뢰보다는 체념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 정우석 전략기획이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윤호 씨, 아까 말한 거 정말 괜찮겠어요? 그 질문에는 의심보다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설명해도 지금은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의자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파트너들이 앉을 자리와 회장이 앉을 자리, 그리고 제 자리까지요. 제 자리는 회의실 테이블 한쪽 끝이었습니다. 통역사가 앉는 자리치고는 조금 애매한 위치였어요. 그것도 의도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 시작까지 2시간이 남았다고 했어요. 그 2시간 동안 아무도 저에게 준비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브리핑도 없었고 회의 안건 설명도 없었어요. 마치 실패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회의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유리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군에서 배운 게 있다면 기다리는 법이었거든요. 대신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누가 저를 피하는지, 누가 힐끗거리며 보는지, 누가 아예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지를요. 한세린 실장은 회의 자료를 정리하며 한 번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태도였어요. 반면 정우석 이사는 가끔 제 쪽을 봤습니다. 말은 걸지 않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시간이 흐르자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보안팀이 들어와 회의실 점검을 했고 비서들이 커피를 놓고 나갔어요. 그 모든 준비 과정에서 저는 여전히 투명한 존재였습니다. 한 번은 총무팀 쪽 직원이 제 옆을 지나며 작게 말했어요. 괜히 나섰다 망신만 당할 텐데. 그 말이 제 귀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이미 여러 번 제 안에서 반복되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회의실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시계를 계속 확인했어요. 회장은 자리에 앉아 말없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 손끝이 조금 빨라진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건 초조함이었습니다. 문득 아까 차 안에서 들었던 아랍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말보다 톤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 톤은 협상이 쉽지 않을 거라는 신호였습니다. 회의 시작 10분 전 정우석 이사가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윤호 씨, 혹시 필요한 게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회의는 말보다 표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정우석 이사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중동 파트너들이 도착한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제 쪽을 보지 않았어요. 그게 이 2시간의 결론이었습니다. 모두가 제가 실패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해야 할 차례라는 걸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동 파트너들이 들어왔어요. 짙은 색 정장, 느린 걸음, 그리고 말보다 먼저 공간을 훑는 시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리에 앉으며 아랍어로 짧게 인사를 나눴어요. 형식적인 말이었지만 톤은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어로 말을 꺼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에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가 저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아니, 바라봤다가 곧 시선을 걷어들였어요. 그 눈빛에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아랍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자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눈이 확실하게 변했습니다. 고개를 약간 들고 저를 바라보더군요. 놀람이라기보다는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통역이 바뀐 건가요?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그들은 서로를 아주 잠깐 바라봤어요. 말없이 나눈 그 시선에는 경계와 계산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초반은 형식적인 절차였어요. 일정 확인, 자료 공유, 서로의 입장 정리였습니다. 저는 말의 뜻보다 말 사이의 멈춤과 호흡을 먼저 들었습니다. 중요한 내용 앞에서 그들은 항상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그 멈춤 뒤에 진짜 의도를 실었습니다. 회장이 계약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숫자와 일정, 투자 규모가 이어졌어요. 저는 그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아랍어로 의미가 먼저 전달되도록 구조를 바꿔 말했어요. 이 조건은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협력을 전제로 한 제안입니다. 그 말을 듣자 상대방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때 한 명이 말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이 우리 쪽 체면을 해치지는 않겠습니까? 회의실 공기가 다시 조여왔습니다. 이건 계약서에 없는 질문이었고 단순한 확인도 아니었어요. 회장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조건이 귀사에 불리하게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회장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한 조건입니다. 저는 그 말을 아랍어로 옮기며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체면을 손상시키는 조건은 장기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이 나가자 상대방이 아주 작게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회의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질문은 공격이 아니라 확인이 되었고 침묵은 불쾌함이 아니라 생각의 시간이 됐어요. 그 변화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서류가 정리되고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났어요. 중동 파트너들은 끝까지 말수가 적었지만 표정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짧은 악수가 오갔고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안도의 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아직 계산 중인 얼굴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회장은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요. 마지막 사람이 나가고 회의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갔지만 이상하게도 공간보다 긴장이 먼저 빠져나간 느낌이었어요. 회의실에는 회장과 저만 남아 있었어요. 회장은 말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지도 전화를 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말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까 그 문장, 체면을 손상시키는 조건은 장기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말한 부분 말입니다. 네. 짧게 대답했어요. 그건 통역문에는 없던 말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조금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 표현이 없었다면 대화가 막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윤호 씨, 제 이름을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운전기사는 언제부터 회의 흐름을 읽습니까? 회의실이 아니라 차 안에서부터 읽었습니다. 아랍어 통화에서 톤이 좋지 않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은 그 말에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윤호 씨, 오늘 통역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뒤 이어서 말했어요. 다만 이 회사에서는 앞에 나오면 위험합니다. 그 말은 경고라기보다는 사실에 가까웠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금 다른 걸 보게 됐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쉽게 무시당합니다. 하지만 능력이 너무 빨리 드러나는 사람은 미움과 견제를 받습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이 공간에 오래 있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종류의 진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한번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오늘처럼 필요한 순간에는 말해도 됩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직함도 자리도 명함도 그대로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저를 보는 시선이 하나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짧은 회의와 대화가 앞으로 더 큰 시험의 시작이라는 걸요. 회의 다음 날 아침 출근 시간은 늘 하던 대로였습니다. 차고에 내려가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엔진 소리를 확인했어요. 어제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직원이 저를 보고 고개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어제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이전에는 없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 회사에서 가장 안전한 반응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비서실 복도를 지날 때 한세린 실장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톤은 단단했어요. 네. 통역은 예상보다 매끄러웠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걸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 건지는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통화가 끝났을 때 그녀는 저를 보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신경 쓰였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회장을 기다리는 동안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꺼둔 채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정우석 이사였습니다. 어제 일 깔끔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칭찬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았어요. 대신 조금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응원이 아니라 확인이었다는 걸요. 회장이 차에 탔을 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행선지를 말하고 서류를 펼쳤어요. 차는 정해진 경로로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신호 대기 중 회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일로 사내에 말이 조금 있을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윤호 씨, 지금처럼만 하세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실은 선명한 선긋기였습니다. 지금처럼이라는 말에는 넘어서는 안 될 범위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회사를 벗어나 다시 차고로 돌아왔을 때 총무팀 박도연 팀장이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웃으며 다가왔어요. 윤호 씨, 알아봐 잘하시더군요. 처음 듣는 말투였습니다. 너무 친절했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어요. 운전만 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 말 끝에 아주 잠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호기심인지 계산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눈빛이었어요. 필요해서 배웠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 팀장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자주 볼 일 있겠네요. 그 말이 인사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비서실 내부 메일이 하나 돌았습니다. 중동 파트너 미팅 성공적 마무리. 관련 부서 협조에 감사. 제 이름은 없었어요. 그게 오히려 정상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이름이 빨리 나오는 순간 이야기도 함께 따라온다는 걸요. 퇴근길 차 안에서 문득 어제 회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앞에 나오면 위험합니다. 그 말이 이제는 조언이 아니라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의 시험은 회의실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될 거라는 걸요. 그날 이후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회의 일정도 제자리도 동선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사소한 것들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을 모시고 이동할 때 비서실에서 전달되는 일정이 전보다 늦게 넘어왔습니다.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지만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수준이었어요. 윤호 씨, 일정 받으셨어요? 비서가 묻는 말투에도 이전과는 다른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모르는 사이 뭔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 것처럼요.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 들어갔을 때도 비슷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제가 줄을 서자 앞에 있던 직원이 뒤를 돌아봤다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앞을 향했습니다. 그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어디까지 반응해야 할지 서로 눈치를 보는 분위기였어요. 오후가 되자 정우석 이사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윤호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전략기획실 회의실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문을 닫자 이사는 바로 말을 꺼냈어요. 요즘 사내에서 윤호 씨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목이 조금 말랐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대략은 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통역 범위를 조금 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요? 특정인은 아닙니다. 그 말이 더 위험하다는 걸 이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살리기 위해 판단한 부분이었고 결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사는 제 말을 끊지 않았어요. 대신 한 박자 쉬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결과가 아닙니다. 해석의 여지가 생겼다는 거죠. 그제야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판단했다는 사실보다 나섰다는 인상을 문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말은 꼭 다른 형태로 돌아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총무팀 박도연 팀장이 복도에서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윤호 씨, 이번에는 웃지 않았어요. 회의실에서 말을 조금 보태셨다던데. 그 말은 질문처럼 들렸지만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어투였습니다.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윤호 씨 판단이었습니까? 순간 공기가 미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만 이 대화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역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팀장은 잠시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다만 사람마다 통역의 기준은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기준을 정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그날 저녁 차를 정리하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휴대전화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요즘 말이 많네요. 보낸 사람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누가 보냈는지는 대략 짐작이 갔어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대답하지 않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일 때가 많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끌어내리려는 느낌보다는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가늠하려는 기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오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을 조금만 비틀면 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 제 시험 능력이 아니라 태도에 관한 것이고 이 회사에서 태도는 항상 말보다 먼저 평가된다는 사실을요. 오해는 바로 문제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업무의 가장자리를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회의 배석은 줄었고 통역 일정은 다른 부서로 흩어졌어요. 이유는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설명도 없었고요. 그저 이번엔 내부 인력으로 간다. 굳이 통역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런 말들만 반복됐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제가 불편한 존재가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운전기사로서의 역할은 이전보다 더 정확히 해냈습니다. 출근 시간, 동선, 차량 상태, 조금의 오차도 없이 정리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였어요. 어느 날 저녁 차 안에서 회장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비서실에서 급하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윤호 씨, 오늘 회의는 취소입니다. 이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잦았으니까요. 다만 그 다음 문장이 조금 걸렸습니다. 차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날 회장은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를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내 번호가 아니었어요. 전화를 받자 낯선 아랍어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윤호 씨 맞습니까?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몇 번 들었던 그 목소리였어요. 중동 파트너사 부대표였습니다. 어제 회의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통역이 없어서요. 그 말에는 불만보다 확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맡은 건 공식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말고 윤호 씨에게요. 그 문장은 제 귀에 조심스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제안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프로젝트에서 직접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조건도 금액도 역할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진짜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엔진은 꺼져 있었고 주차장은 조용했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아주 또렷해졌어요. 이 회사에서 제가 겪고 있는 시험과 방금 받은 전화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저를 줄 세우려는 시험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습관처럼 정해진 길로 들어섰다가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길이 정말 내가 계속 가야 할 길일까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선택은 회사 쪽이 아니라 제 쪽으로 조금 넘어왔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회사 안은 더 바빠졌습니다. 회의는 늘었고 결정은 늦어졌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느라 말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 반대였습니다. 말을 줄였고 해야 할 일만 했어요. 차량 점검표를 조금 더 정리했고 이동 동선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제 일은 그대로였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난 뒤 정우석 이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별도의 회의실이 아니라 복도 끝 사람이 잘 오지 않는 자리였어요. 요즘 조용하시네요. 그 말은 안부처럼 들렸지만 질문이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우석 이사는 제 대답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어요. 윤호 씨, 여기서 오래 보려면 지금처럼만은 안 됩니다. 그 말은 조언이었지만 동시에 붙잡음이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자리가 생깁니다. 그가 말한 움직임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선을 넘지 않거나 누군가의 편에 서는 것.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정우석 이사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비서실에서 회의 자료 하나가 제 자리로 넘어왔습니다. 통역 검토 요청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요청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자료를 보자 바로 이유를 알았습니다. 중동 파트너와 관련된 문서였어요. 하지만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검토자라는 비어 있었고 책임자는 다른 부서로 표시돼 있었어요. 저는 표시된 범위까지만 수정했습니다. 더 고칠 수 있었지만 고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게 맞는 선이었습니다. 퇴근 무렵 휴대전화에 또 다른 번호가 떴습니다. 이번에는 전날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윤호 씨, 어제 통화한 분의 동료입니다. 목소리는 조금 더 젊었고 말은 더 단정했어요. 다음 주 간단한 미팅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회사 일정과 무관하게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통역입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웃음이 들렸습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회사 건물은 늘 보던 모습이었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 안에서 사람들은 계속 남을 이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떠날 준비를 결심이 아니라 정리로 느꼈습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아도 이미 한 발은 밖에 나가 있었어요. 그날 밤 차 키를 집 서랍에 넣어두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떠난 건 아니지만 이제는 돌아가지 않아도 될 이유가 생겼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회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회의실로 향했고 엘리베이터는 늘 그렇듯 사람들로 붐볐어요. 전화벨과 키보드 소리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사무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저도 늘 하던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차고에 내려가 차량을 점검하고 엔진 소리를 확인했어요.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고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회장은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에서 짧은 메시지만 왔어요. 오늘은 이동 없습니다. 그게 마지막이라는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차 키를 정리함에 넣고 점검표를 정리했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고 그래서 마지막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오후 늦게 복도에서 정우석 이사를 마주쳤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쳐 지나가기 직전 그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붙잡음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걸 굳이 묻지 않겠다는 신호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 회사를 나설 즈음 전화가 울렸습니다. 번호를 보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중동 쪽이었습니다. 윤호 씨,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두바이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직함도 조건도 계약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날짜와 장소만 정해졌습니다. 그걸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회사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느라 바빠 보였어요. 저는 그 사이를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제가 그 흐름에서 조용히 빠져나오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명함 몇 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한때는 제 위치를 설명해 주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물건들이었어요. 그대로 서랍을 닫았습니다. 며칠 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장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탑승권을 받고 보안 검색대를 지나 게이트 앞에 앉았습니다. 목적지는 두바이. 비행기 표는 회의실에서 결정된 게 아니었고 사직서는 어디에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 없는 이동이었으니까요. 탑승 안내가 나오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붙잡는 사람도 설명해야 할 자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제가 배운 건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말을 보태야 하는지,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떠나야 하는지였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고 도시는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나는 회사를 떠난 게 아니라 한 번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을 선택한 것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부르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를 제가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